자, 원천징수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그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하고,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하고, 연말정산 하고, 이렇게 세 개가 계속 세트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뭐 정은재의 주민등록등록표인데, 뭐 본인이 세대주이고, 자, 정은재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네요. 자, 영업직 사원 정은재 주민등록표다. 부양가족은 정은재와 생계 같이 한다. 배우자 김명진은 근로소득 총금액이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기본 문제 안 되겠죠? 다음, 어머니 김영희는 일용 근로소득이 700만 원이다.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문제 없을 거고, 나이만 이따 입력하면 될 건데, 뭐 나이도 연세 많으시네. 자, 그리고 두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자, 사원 등록의 기초 사항에서 사대보험 관련 보수 월액을 입력하고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래요. 자, 그럼 인사급여에 가서, 자, 사원 등록으로 가고, 자, 여기에 정은재가 있네요. 그럼 이 정은재에 대한 정보, 뭐 입사일자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고, 급여 구분에서 500만 원이고 보수 월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특이사항 없으니까 열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서 본인은 뭐 배우자도 있고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3번 배우자는 일단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소득금액 때문에 김명지, 다음 자녀 정현우는, 다음 또 자녀 정하윤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 1번, 이렇게 쓰면 부양가족 명세도 작성이 끝났죠. 뭐 부양가족 명세에서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뭐 내용상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조영식 8월 급여 자료고, 생산부 사원 조영식의 2019년 총 급여액은 2,400만 원이다.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비과세고,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소득세 14,500원, 지방소득세 1,450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는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연장근로 비과세다 아니다라고 판정하려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 사원 등록에서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하는가 해야 되면은 사원 등록에 들어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지금 얘 이름이 뭐죠? 조영식.
보면 알아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제에서 시킨 것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등록을 가고, 자, 문제 보면 연장 근로수당이 있고 얘는 비과세로 연장 근로. 다음 가족수당이 있고 이건 그냥 과세로. 다음 자격수당도 얘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거니까 과세로. 다음 식대는 비과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고, 그럼 이제 쭉 입력만 하면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이번에 보면 1번 급여로 선택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8월달 급여를 1번 급여로 2020년 8월 25일 날 조용식 사원 급여 226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던 게 막 보여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감할 필요 없어요. 마감은 전 직원 전부 다 하고 원진수 이행상시공 끝나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감 안 할 거고, 나중에 연말정산 가서도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한곡 했던 것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가서 이제 8월부터 8월 가면 이제 이 사람의 소득세가 나와 있고 전월미환급세액 14,500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문제 끝났죠.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에서, 자, 사원의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김철수 사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그럼 이 정보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입력할지가 적혀 있는 거고, 자, 우리는 아래쪽 정보를 미리 보니까 전부 다 소득은 없어요. 그럼 김주리만 나이가 20살이 넘은 거지 뭐 소득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먼저 F2번 눌러서 김철수 불러오고, 자, 첫 번째 의료비가 있네요. 자, 의료비는 일단 김철수 본인 거고, 뭐 내 거하고 안경 있네요. 안경 구입비가 15만 원이면 뭐 50만 원 이내니까 문제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25만 원인데 문제 보시면 그냥 코세청 공제 대상은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해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 건으로 25만 원 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에 가서 F2번 눌러서 본인 국세청 한 건이고 2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자, 첫 번째 거 입력이 되었고, 자, 두 번째 이사랑, 자, 배우자네요. 자, 배우자가 받은 것 중에서 한의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약 구입한 게 있네요. 건강 증진 목적은 우리 의료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255만 원만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 칸에 F2번 눌러서 이사랑 한 건으로 255만 원. 자, 다음 기부금이 있어요. 자, 이사랑 뭐 전부 다 소득에 문제 없으니까 법정 기부금 되겠죠. 170만 원. 자, 그러면 기부금 탭에 가서 F2번 누르고 이사랑 자,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이건 법정 기부금이고 한 건의 기부 대상 금액 170만 원 그리고 국세청 자료다. 자, 그리고 또 기부금 있는지 봤더니 그 다음에 기부금이 없죠.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깜빡하실까봐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 입력해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얘를 정산명세로 보내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클릭하고 방금 제가 문제 확인했던 건 더 있으면 다 입력하고 보내려고 봤는데 없으니까 하나뿐이니까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공제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클릭하고 그리고 170만 원 들어와 있죠. 그럼 공제금액 더하기 정산명세 반영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정산명세에 자 아래에 법정 기부금이 170만 원에서 들어오죠. 정산명세 클릭해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카드인데 김철수 본인 거죠. 본인 거면 뭐 일반 신용카드하고 그리고 대중교통하고 이렇게만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신용카드 사용 구분을 보면 자, 이 사람 쓴 게 직불카드에 적혀 있죠. 그죠? 이 직불카드에 적혀 있으니까 직불카드에 521만 100원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신용카드 탭에서 자, 김철수 법인의 직불카드에 521만 100원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중교통부는 또 75,300원이다. 써주고 다음 이제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일단 저축성 보험이라서 자 얘는 안 되는 걸로 패스하고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김철수 본인 거죠. 보장성 보험은 그럼 8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럼 소득 공제 탭에 가서 김철수의 보장성 보험 국세청 라인에다가 금액 8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성 끝났죠. 얘도 얘 완료 이런 버튼 누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론 문제로 갑시다. 자 우리가 과거에 저와 같이 그 공부 처음에 그 검정색 교재 가지고 우리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죠.
FAT 1급 그 교재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교재가 이건데 이때 자 여러분 아마 교재를 보시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시험 전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있고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나오거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건 FAT 1급이나 TAT 2급에 간혹 나와요. 한 문제가.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시면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이번 문제는 쉬운데 나오는 거 보면 얘하고 이 내용하고 다 외워야 돼요. 이 글자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생각보다는 쉽게 답을 찾기는 조금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쉬운 문제도 있어요. 이 내부 통제 제도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외부 감사도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 기장을 해서 서로 검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걸 본 게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다음 설명하고 있는 기업 내 제도는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죠. 재고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합리적인 접근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지출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의 준법 감시인의 승인받도록 하고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적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자산 보호 관련 통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부정 방지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문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특별한 설명이 아니고 제가 수업에도 그냥 보고 읽어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용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건 좋은데 외우려고 그러면 늘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표현했던 게 아마 책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제가 재고자산 문제는 한 문제씩 잘 나온다라고 했죠. 이 앞에는 선의선출법 가지고 우리 풀었었고 이번에 총평균법이에요. 자, 총평균법을 푸는 방법은 이제 선의선출법은 제가 판 거 개수 먼저 셌잖아요. 그죠? 총평균법은 그렇게 안 하고 사온 걸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먼저 100개 처음에 곱하기 1000원 그리고 또 매입한 게 200개 곱하기 1200원 다음 12월 27일 날 또 사온 게 200개 곱하기 1400원 이렇게 먼저 전부 다 더하면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원이고 2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24만원이고 다음 200개 곱하기 1400원 하면 28만원이고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치면 금액은 이 합은 62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산 그럼 총 재고자산 개수는 500개죠. 500개죠. 자, 그러면 얘가 한 개당 몇 개냐? 나누기 500 하면 개당 1240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다 합쳐서 이 금액을 전체 개수로 나누면 한 개당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전체 합계 금액을 전체 개수 5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자, 그럼 1240원을 가지고 한 개당 자, 곱하기 자, 기말 재고 자산 물어보거나 매출 원가를 물어봤을 때 매출 원가는 우리 팔린 거 150개죠. 150개 하면 얘는 매출 원가가 될 거고 우리가 판 거는 150개고 남아있는 게 350개죠. 얘는 기말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1240원 곱하기 150개를 하면 18만 6천원이 나오고 얘는 매출 원가고 자, 43만 4천원은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 물어보면 기말 재고 자산이 이 금액이 될 거예요. 지금 팔린 게 150개 이거였거든.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총평균법은 그냥 전체 사왔던 금액 다 더해주고 그리고 전체 사온 개수 기초부터 해서 다 더한 걸로 나누기 n분의 1 한번 하고 이 금액으로 팔린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 남아있는 개수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 되는 거예요. 그럼 팔린 금액이 18만 6천원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무형자산 취득할 때 지급한 거는 200만 원이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 50만 원. 그럼 얘는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 무형자산도 그 시점이 취득 시점이니까 더해 줄 거고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비용 그럼 얘도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들어갔다면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 무형자산 사용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한 비용 사용 관련 교육 훈련은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더하면 27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옳은 것은 자, 기말 결산 분계네요.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250만 원. 그리고 2020년 중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5천만 원이고 외상매출금 중 8천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2020년 중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은 30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항공은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그럼 이것 가지고 그냥 먼저 말로 한번 풀어보면 자, 외상매출금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이 시작할 때 2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발생한 게 5천만 원 있죠. 그럼 5천만 원 더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8천만 원이 회수됐대요. 그러면 8천만 원만큼은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300만 원이 대손 처리됐어요. 그럼 대손 처리할 때도 우리 외상매출금 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빠뜨리니까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채권 잔액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기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2억 1,700만 원이 되죠. 왜 2억 1,700인지 이해가시죠? 5천만 원 생겼고 8천만 원 회수했으니까 줄었고, 그럼 2억 2천인데 300만 원 대손 당했고, 그럼 2억 1,700이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보면 대손 충당금 250 있었는데 대손 당한 게 300이에요. 다 끌었었죠? 잔액 하나도 없네. 대손 충당금을 1%를 설정을 할 건데, 그럼 이 금액에 1%를 하면 얘는 217만 원이 되게 되는데, 217만 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려고 그랬더니 0원이라서 217만 원만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얘는 답이 2번이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채 발행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2020년 1월 1일 주식회사 항공은 사채 액면금액 1,000만 원을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의 조건으로 904만 9천 원에 발행하였다.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액면이자율은 7%이다. 이번엔 이자 비용이죠. 자, 그럼 발행할 때에 사채 발행 비용이 없으면 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유효이자율법의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건 뭐였죠? 일법은 얘는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거고, 그럼 유효이자는 채권의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건데, 사채 발행채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이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위에 문제 봤을 때 사채의 장부 금액은 그럼 얼마죠?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뭐 95만 1,000원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발행을 한 거죠. 발행가가 첫 해의 장부 금액일 거고, 자, 이자율이 10%이면 90만 4,900원이 첫 해의 이자 비용이 되겠죠. 계산 원리만 알면 딱 보자마자 이거에 공 하나 떼면 되겠네. 10%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이고 취득은 500인데 회사 부담분 400,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거 얼마죠? 우리 거는 400만 원이죠. 근데 이걸 5년간 한다 그러면 정해법이면 올해 얼마 상각이 되는 거죠? 80만 원이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80만 원 빼면 얘 장부 금액이 얼마 남죠? 320 남겠죠? 제가 전에 정부보조금 이걸로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하면서 떠들었던 게 이런 문제 풀려고 했던 거예요. 분개할 때는 차감 계정 달고 막 뭐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 우리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것만이 우리 장부 금액이에요. 살 때부터 500인데 100 내 거 아니라고 빼서 장부 금액이 400이거든. 감가상각 할 때도 100만 원이 아니고 우리는 80만 원만 인식할 거니까. 그럼 80만 원 빼면 우리는 32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장부 금액 구할 때는 이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뺀 금액, 올해 1월 1일이니까 1년치만 빼면 나머지가 남은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다음 대화의 거래를 모두 회계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김 부장이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최 과장은 네, 상품 매출 1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리는 어제 영업부 야근식대로 5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대요. 딱 봐도 10만 원 매출 수익하고 5만 원 비용하고 5만 원의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얘는 틀렸고, 자, 이번에 매출 10만 원 증가. 얘 상품 매출에 들어가야 되니까 10만 원 증가. 자, 영업이익이 10만 원 증가. 지금 얘는 판관비죠. 판관비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잖아요. 자, 그게 생각 안 나실 때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여러분이 복리후생비 걔가 영업부 복리후생비가 판관비라는 걸 알잖아. 그럼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가 매출은 여기고 지금 복리후생비 5만 원은 여기죠. 매출 총이익이 10만 원이라 그랬으면 맞는 말이에요. 10만 원 늘어난다 했으면. 근데 영업이익은 5만 원 늘어나게 되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영업이익 때문에 틀렸고, 다음 영업이익 10만 원 증가. 이건 또 앞에서부터 얘 틀리면 얘 틀린 거지 뭐. 그죠? 당기순이익은 5만 원 증가. 얘는 맞죠? 틀린 말은 얘 둘이가 틀렸고, 매출 10만 원 증가, 당기순이익 5만 원 증가. 4번이 맞네요. 자, 문제 포인트 이해가시죠? 지금 얘 포인트는 여러분이 요 위치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 자, 다음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처리 오류사항이다. 오류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일 경우 오류사항을 반영한 후 2020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얘도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보면 처음 수정분개하기 전까지 2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선고분 6만 원 계상을 누락했대요. 그럼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 비용이잖아. 비용 계정 과목 기간 미경과분 내년 거를 지금 취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을 취소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비용 취소하면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얘는 임차료 비용을 취소할 거라서 6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 20만 원 계상을 누락했어요. 자, 그럼 대여금에 대한 이자면 대여금이면 돈 빌려준 거잖아. 그럼 이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 20만 원 쓰게 되면 또 20만 원의 이익이 늘어나겠네요. 이자 수익 수익 계정 과목을 우리가 반영을 할 거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12월 급여 지급분 10만 원 계상을 누락하다. 자, 그럼 급여는 비용이죠. 누락한 걸 넣게 되면 비용
1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익이 10만 원 줄어들게 되겠네요. 급여 비용 계정 과목을 반영을 하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끝났죠? 207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숫자 있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분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기준을 잘 잡으셔서 다하고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하는 날까지 개시일부터 맞죠? 자, 이번에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성경씨 왜 끄덕끄덕하고 있어? 우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거기가 부가가치가 제일 많이 창출되고 단순 포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따로 포장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죠. 제조업은. 제가 그 말 하니까 또 들어본 것 같죠?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 이게 참 묘해요. 자, 다음 3번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거기가 납세지가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받고 다 처리할 거예요. 자, 4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자, 이것도 자주 써먹는 그 장난질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법인은 본점, 개인 사업자는 주 사무소 여기만 되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안 되죠.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우리 지점은 되지만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우리 본점하고 주 소재지만 납세지가 돼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이번에 물어본 거는 매출 세액이에요. 자, 그럼 국내 매출액은 800만 원 있으니까 자, 아래쪽에 써볼게요. 자, 그럼 국내 매출액 800만 원의 10%를 우린 받아야 되니까 80만 원이고,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 과세 거래는 맞는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으면 영세율이었겠죠. 그럼 매출세액은 0원이고 얘는 없고, 자, 다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의 원가. 자, 우리 견본비, 광고선전비는 우리는 과세거래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우리 과세표준에 안 들어온다는 건 세율 안 곱할 거니까 세액이 없어요. 그럼 나의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의 원가. 자, 우리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고, 판매 장려품 물품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이라 그랬죠. 그럼 간주공급이면 자, 원가 시가 중에 당연히 과세표준은 시가니까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둘이 더하면 답은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얘는 100만 원이다. 자, 다음 1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대요. 자, 1번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의 매입세. 이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그렇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니까 1번은 안 되고 2번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지비 관련 매입세. 그럼 토지 정지비는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불공제 사유죠. 3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 자, 우리가 다 안 썼으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제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때도 사용 유무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상관없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자, 얘는 되고. 자, 4번에 업무용 승용차 3000cc 관련 수선비 매입세. 이건 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니까 안 되겠죠. 답은 3번만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자,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분했다라는 게 근로소득으로 쟤한테 과세하라라고 세무서에 찌른 거예요. 찌른 행동을 법인세를 공부하시면 다음에 보게 돼요. 주주가 가져갔으면 배당 받아갔다 할 거고 대표이사나 직원이 가져갔으면 제가 근로소득으로 가져갔다고 찌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고 이번에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이거 가지고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겠죠. 또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관련해서 받는 급여 월 10만 원 이내 육아수당이니까 근로소득 과세 대상 아니고 4번에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사용자는 제가 놈잡자 사장놈의 새끼 이런 표현했죠. 회사가 지원해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우리 건강보험료 절반 내주잖아. 그걸 우리 월급 더 받은 걸로 처리하지 않죠. 그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부담한 것도 소득공제에서 빼버리잖아. 한마디로 얘는 근로소득에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진주 씨 여성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진주 씨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인적 공제는 우리 부양가족 공제할 때에 명세 입력할 때 썼던 그것들이에요.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 그리고 추가 공제에서 부녀자는 50, 한부모는 100, 그리고 경로자는 100, 장애인은 200.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일단 이 사람은 여성 근로자래요.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50만 원 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되고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동생은 근로소득 총급여 1,000만 원이고 장애가 있어요. 되나요? 안 되죠. 소득금액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동생은. 자녀는 소득이 없죠. 자, 그럼 기본공제 3명, 3명에 150 곱하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에 추가 공제되는 게 본인 여성 50만 원까지 해서 500만 원 되겠네요. 500만 원. 자, 다음 이제 14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칙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칙징수되었다. 자, 그럼 가를 보면 자, 이자 소득 금액이 있는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래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전에 제가 적어 드렸었죠. 분리과세면 지금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하는 거니까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는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근로소득 금액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그럼 이 돈은 계산할 때 들어갈 거고, 자, 기타 소득 금액 일시적 강연에 대한 대가, 그러면 얘도 같이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올 거고, 종합소득 공제가 500만 원이네요. 이건 소득 공제 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이 있는데, 자, 그럼 보면, 자, 우리는 1600만 원에 400만 원 더하고,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고, 그럼 종합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적은 거 이해 가시나요? 그죠? 얘 지금 근로소득 금액 더하기 기타 소득 금액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왔고, 빼기 종합소득 공제해서 우리는 과세 표준이 나온 거예요. 얘가 지금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러면 1500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자, 아래 표는 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1500에서 1200은 6% 곱하고 넘어간 300만 원은 15% 하셔도 되고, 우리 공제라는 건 빼는 거죠. 그냥 1500만 원을 전부 다 15%로 곱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빼기 108만 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차이 나는 1200만 원만큼의 차이 나는 9%가 이거예요. 1200만 원에 곱하기 9%를 하면 딱 이 금액이 나오니까 빼면 계산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럼 1500만 원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을 하면 얘는 117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자,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되죠? 우리 이중공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번 되고, 2번은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 세금은 신용카드 공제 안 되죠. 세 번째, 월세 세액 공제 받은 월세. 이거 이중공제 된다고 들은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중공제 된다고 들은 적이 없는 거는, 세액 공제 받은 거는 여기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이중공제 된다는 것만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권 등 유가증권, 얘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 1번만 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문제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오늘 저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자, 무조건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보세요. 자, 보시는데, 자, 이거 보시고 나서, 자, 우리 제가 그 전에 파일 드렸던 거 있죠. 전산 세무유급 교재. 여기 이 파일 있잖아. 여기에 기출 문제 있죠. 이것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이제 공부해야지. 그죠? 자, 오늘 내일 보시는데 여기 있는 기출 문제 보세요. 옛날 기출 문제 답 다 틀려요. 거의 다. 2019년 거부터는 전부 다 세율도 틀린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재난이 일어나요. 지금 이 책은 20년도 세법 기준이고 우리는 20년도까지 할 거기 때문에 21년도는 또 바뀐 것도 별로 없어요. 문제 없는데 19년이라고 적혀있는 날짜 가지고 적혀있는 기출문제 거 보면 여러분이 틀린 세율 가지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마시고 이 책 가지고 보면 이 백데이터는 자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자 우리 과거에 여기에 보시면 이 회사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기출문제 데이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책은. 그러면 20년도에 회계기간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이 기출문제 있죠. 예, 이 기출문제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이걸 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길게는 이제 모레까지인데 제가 왜 오늘 내일만 이야기했냐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정도는 전산세무 2급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그래도 TET 2급을 봐야 되거든. FAT 1급 보지 마요. 안 봐도 여러분들 보면 낯설어 이상해 근데 합격 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낯설어 그래 놓고선 이상하다고 해 놓고선 다 합격하고 있더라고. FAT 1급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TET 2급 이걸 오늘 내일 봐주셔야 세무 2급 보고 금요일에 TET 2급 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시험 본 그날에는 여러분 또 전산세무 2급 공부할 거잖아. 다음날 시험 대비해서. 지금 우리 그 AT 시험은 오전에 봐요. 토요일날. 그래서 오전에 거의 다 시험이 1시 전에 다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그럼 오후에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산세무 2급하고 우리 회계 1급은 또 일요일 오후에 봐요. 12시 반이시야 12시라서 그럼 그 사이에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토요일은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제 얼굴은 보고 싶으면 7층에 오면 제가 수업하고 있을 건데 굳이 제 보고 싶진 않죠. 근데 일요일은 제가 특별한 게 수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에는 공부가 안 되시면 제가 10시 전에 여기 와 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0시쯤에 제가 와 있을 테니까 집에서 공부 안 되면 학원 근무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 7층은 시험장 안 하고 빼버렸으니까 우리 7층 우리 공부하던 교실 있죠.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먼저 전산세무 2급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험까지 또 텀이 있어요. 그럼 또 교실에 와서 제가 있든 없든 공부하시다가 내려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703호 교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돼요. 꼭 오라는 건 아니고 공부 잘하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험 시작 30분 전 12시까지는 학원 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에는 제가 우리 교실에 아마 빈둥빈둥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님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제가 그님 오신다고 표현하는 분은 그날 질문했는데 그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이 발휘된 건지 그님이 오신 건지 신기하게 이 부분 모르겠어요 하면서 질문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을 하더라고. 와 신의 한 수였다고. 주위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이제 일정을 좀 잡아서 자 지금 기출문제는 저와 같이 풀어가면서 볼 거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책 가지고 보시고 내일은 한 회차만 선생님이 이거 풀고 나서는 지금 제가 풀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달락만큼 여러분이 풀고 제가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순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여기 기출 문제도 우리 제가 드림 프린트의 그 앞에 차들이에요. 안 교치니까 이 파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출 문제 우리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 있죠?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답안지 봤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있는 답안지는 답 안 보고 저와 같이 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답안지가 너무 잘 적혀 있다 보니까 얘에 대한 믿음이 가지는데 그때 당시의 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습득이 잘 돼요. 아는 지식 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 지금 받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